네. 너무 귀한 강의들 잘 들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천문학 전공 이제 석박통합과정 재학 중인 김지민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영주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과학을 공부하는 또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의 이 접점에서 고민하는 이제 크리스천 과학도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제가 받은 소명의 자리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소통의 채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양측의 어떤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때 응답은 이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응답일 수 있어야겠죠. 근데 아무래도 어 이제 교계에서 미칠 수 있는 과학자로서 크리스천 과학자로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과학계에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는 뭔가 그래도 크리스천 과학자로서 교계에 어떤 좀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과학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어,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과학계에서도 내가 어떤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좀 거장이 되어야만 그 정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단순한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어, 과연 이 소통의 채널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조금 부딪혔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마이크 소리 들어오죠? 네. 일단, 제 경험을 조금 나눠드리면은, 저도 이제 카이스트에서 대학원 그 렉스 모임을 하면서 그 기회를 가졌던 게 이제 대중 강연 그 기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과학을 이제 기반으로 한 어떤,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강연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학자로서 가장 교회에 잘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과학이 신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지를 이제 하는 건데, 오늘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방금 전에 이호수 박사님도 그러셨고, 이제 이경건 박사님께서도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모를 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과학의 문제도 특별히 이제 뭐 제가 공부한 이제 우주론이라든지 또 생물학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학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이제 적대하게 된다든지 경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몰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AI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AI를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은 뭔가 인간의 뭐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완전히 직접적으로 완전히 다 완전 위협하고 도전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답을 주기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공부가 사실 필요하고 그게 이제 과학이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 강연에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고 또 이제 제가 신학자로서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이제 우주론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바로 제가 직면했던 문제 이제 박사과정을 통해서 연구했던 주제가 뭐냐면은 어, 빅뱅 우주론이 이제 기독교 종말론에 가져온 도전에 사실 주목을 했거든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빅뱅 우주론이 예측하는 미래는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이제 종말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대조적으로 보이니까 바로 그게 기독교 신앙에 위협이 되고 그다음 도전하는 것처럼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걸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빅뱅 우주론을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빅뱅 우주론은 우리가 흔히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표준 빅뱅 우주 모형 외에도 이제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고 또 깊은 함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탐구하고 조사하면은 그러면은 기독교 종말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류의 이제 연구를 했고, 이제 지금 AI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시니까 AI에 대해서도 같은 이제 방식을 이제 취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AI가 기독교 신학이랑 정말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이고, 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계시고, 정말 전문가 분들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하지 않고 그 깊이 안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또 조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합인 것 같고,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학 분야에 특히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과학을 이제 좀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발표를 하면서 잠깐 소개해드린 이제 CMI 그 방법론에 가지는 이제 연구 프로그램 제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신학이 과학의 연구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또는 신학적인 신념을 가지고 과학을 바라보고 또 과학 연구를 할 때 조명되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보고 그냥 거기서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간략하게 좀 대답을 하고 좀 더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줌 저기 참석자분들 중에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이신 이영조 교수님께서 이제 발언 기회를 여러 번 요청하셔서 그다음 이제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들리세요? 네, 네, 이용조 교수입니다. 저는 이우수 사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제 통계학자로서 통계적 표절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잠깐 해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어빈 굿 이야기를 해서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통계학자로 튜링하고 같이 2차 대전 때 그 암호를 해독하는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70년대 미국 가서 프린스턴 교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 이런 걸 이야기하고 AI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릴 때 세계 최고의 천재가 한국에 있댔는데 그 천재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787 곱하기 그지 큰 살을 곱해봐라 그러면 그분이 그냥 순식간에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요새 계산기로 두들기면 끝나는 거가 굉장히 천재적인 일로 생각했던 때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계학이 뭐 하냐 그러면 통계학이라는 거는 이성적인 과정이 어떤 것이냐를 밝히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지금 너무 복잡하게, 그러니까 통계적 표절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통계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성적인 과정으로 이거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제 랭귀지 모델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십자군 전쟁 때 유럽 애들이 중동에 쳐들어가서 배운 게 수학도 배웠고 철학도 배웠지만 그중에 굉장한 것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이라는 것의 존재도 알았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중동에서 온 단어인데, 아까 우리 이호수 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AI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정말 아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세계관을 갖고 반성한다든가 사랑한다든가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성이라고 우리 인간의 형상인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는 거는 다 알고리즘으로 해요. 그러니까 얘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다 해갖고 옛날에 계산기를 개발해서 계산기를 대체했던 식으로 이제 이성적인 모든 활동은 이 컴퓨터로 이제 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로직을 통계학으로 만들었고 그 로직을 컴퓨터로 수행해서 우리가 AI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계속 우리 이경건 교수님도 계속 그랬지만 인간의 형상이 무엇이냐 그래갖고 옛날에 이성이라고 우리가 꼽았는데 어쩌면 이성은 거의 대부분 이성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알고리즘적으로 계산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더 진짜 깊은 문제는 이성이 뭔가도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기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이제 AI가 출현했다는 거는 이성적인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할 거예요. 근데 얘는 뭐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AI를 구원하겠냐 그러면 AI는 구원에 대한 그 갈망도 없어요. 그 얘는 갈망하고 그러는 애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옆에 두고 계산기 같이 써야 되는 건데 나의 특기를 얘가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교수님 그래서 앞으로 30초 안에 맞춰 네네. 써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할 때 너무 적대적으로도 생각하지 말고 계산기가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이런 게 낫다 생각하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표절이 아니라 그냥 이제 이성적인 걸 통계적으로 하는 거를 컴퓨터가 알고리즘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호수 박사님. 제가 말씀 잠깐만 뭐 말씀드리면 그 현재 AI가 그 통계적 표절의 기계다라고 하는 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첨스키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촘스키 걔가 몰라서 그런데 하여간에 뭐 그런 건 다 좋아요. 아니, 근데 서로. 첨스키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후에 이야기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첨스키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촘스키는 언어학자지 아, 이성에 대해서 그렇게 예, 잘하는 통계학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뭐 이경 교수님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아니, 아니요, 아직까지는, 예. 예,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욱 형제.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로봇공학으로 박사과정 밟고 있는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짧은 제 사견이고요. 두 번째가 좀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호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전달해 주신 강의에 제가 일단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한 가지 마지막에 이제 AI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혹시나 모든 분들께 너무 낙관적인 세계관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싶어서 저의 사견을 전달하자면 저도 석사 과정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직접 설계해서 그걸로 논문화를 한 사람으로서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동의를 하지만 이 사회적인 인식이 AI를 향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때 사람들이 AI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혹은 너무 낙관적으로 그것을 어떤 신격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를 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낙관적인 그 가치관으로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핵심 질문은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가 좀 언어 그 단어의 그 유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요. 그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가 과연 적합한가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AI가 이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봤을 때 어떤 기본적인 rule based 알고리즘으로부터 시작해서 머신러닝이 생겨났고 또 그 이후로 딥러닝이 생겨나면서 뉴럴 네트워크라는 구조가 생겼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잖아요. 근데 GPT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 AI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줬는가? 근데 이 존 메카시라는 사람이 붙였는데 그 당시에 artificial intelligence 말고 다른 그 후보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뭐 cybernetics, automata, information processing, complex information systems. 근데 이 사람이 좀 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를 채택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저도 좀 동의가 되는 게 이 AI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 inference 아니면 reasoning에 가까운데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이 AI를 바라보는 어떤 고정관념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사업적인 목적에 있어서도 이 AI라는 단어가 상당히 사람들이 현혹하기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거기에 general까지 붙여서 AI와 AGI 사이는 사실 엄청난 간극이 있는데 마치 그냥 코앞에 있는 기술인 것처럼 기술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호수 박사님께서 더 잘 대답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제가 사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일단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이제 잘 밸런스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우리가 가져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또 낙관적인 태도 때문에 학문적인 게으름은 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제가 연구하는 방향이기도 했어요. 좀 전에 그 소개드린 이제 그 현대 우주론과 이제 기독교 종말론의 상호작용에 관한 제 연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낙관론을 가지고 시작은 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종말을 약속하셨고 부활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어떤 종말 론을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우주가 우리 우주의 궁극적인 미래가 죽음이 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낙관론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 빅뱅 우주 모형은 이미 우리 우주의 궁극적인 죽음을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상관없어.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그냥 치부하는 건 사실 그건 학문적인 게으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그러면은 우리 우주가 궁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물리학적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그건 굉장히 치열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연구를 한 거기도 하고요. 게다가, 지금 AI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 학문적인 게으름을 경계하고 지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주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 법칙을 통해 가지고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근데 AI는 다릅니다.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연 법칙을 관찰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어떤 기술을 만들어낼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AI를 발전시켜야 되고 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그 AI 기술 그리고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침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치열한 어떤 학문적인 어떤 연구 활동 그리고 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문제는 이제 이효수 박사님께서 답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됐어요. 그러니까 AI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데피니션이 존 맥칼시 하고 이제 몇 명이 한 건데 이제 대표 주자로 존 맥칼시 이름이 들어갔어요. 1956년에. 그게 그 사람들이 그때 그 다트머스 대학 여름방학 때 한 10명이 모였어요. 10명이 그 당시엔 대가들입니다. 꼭 컴퓨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통계학, 또 그 인지과학 뭐 이런 여러 쪽에 또 언어학. 근데 이제 그 프로포절을 낼 때 그럼 AI가 뭐라고 썼나를 보면은 제가 지금 워딩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이런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리즈닝은 in principle 기본적으로 모두 스크립트 될 수 있다.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 문서가 나오겠죠? 그거를 컴퓨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계라고 썼는데 기계에 주입시키면은 인간과 똑같은 기계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요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그 데피니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그걸 그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리즈닝이나 지식을 전부 우리가 글로 적을 수 있어요? 못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implicit knowledge라고 그러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트리플 점프인가 뭔가 하죠. 예? 그거를 좀 글로 써줘봐. 그거 어떻게 써요? 못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민찬이 피아노를 뭐 잘 친다 그러는데 왜 잘 치지? 그 피아노를 어떻게 치는지 핑거링을 좀 글로 써줘봐. 쓸 수 있어요? 못 쓴다고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우리가 implicit knowledge라고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쓸 수 있는 거, 레시피, 라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그러면 잘라서 넣고 3분 동안 파 좀 썰어 놓고. 그거는 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knowledge가, 그냥 대체적으로 봐서 한 70, 80%가 implicit knowledg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존 맥칼시가 AI를 디파이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모든 걸 적을 수 있다? No, 아니죠.
근데 그때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학자들이나 AI 전문가들이 다 그걸 억셉트하고 왔다고요. 지금까지도 그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AGI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GI가 뭐 지금 불쑥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70년 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AGI가 된다, 안 된다, 뭐 굉장히 그 논쟁적인 그렇게 됐죠.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그게 어렵다는 게 대세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AI를 처음에 한 그대로 지금 그 구축하기는 네, 어렵죠. 연이어서 좀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소개를 하실 때는 주로 이제 기업인들은 AGI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은 AGI라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걸로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이제 이영주 교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인간의 그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AI가 지금 작동하는 방식과 혹시 굉장히 비슷한 게 아닐까. 이제 그런 그 부분은 그 연결점이 그렇게 클리어하진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분명히 인간의 어떤 인지 기능이라는 것이 AI가 작동하는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할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아까 1980년대, 그때는 인간의 모든 난리주를 갖다가 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의사하고 이 AI 전문가가 인터뷰를 해서 의사의 난리주를 다 적어요. 그래서 그걸 룰로 표현했다고요. if, 예를 들어서 if 열이 있고 뭐가 나고 뭐가 하면은 뭐니까 어떤 약을 처방해라. 그런데 그 자체가 쉽지가 않죠. 퍼펙트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구멍이 많고 어떤 그 의학이나 혹은 뭐 그런 케미칼 프로세스 같은 걸 갖다가 그 룰이라는 난리지를 하는 순간 빠진 건 없어? 빠진 건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룰을 고치기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래서 그 룰로 난리지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정설돼서 그때 세컨드 윈터를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뉴럴 네트워크가 인간이 인지하고 그 논리적으로 프로세스하는 뇌의 그 이름이 뭔가 이름 세포, 뇌세포. 예, 그거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70년도에 그 뉴럴 네트워크 시작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었죠. 그 프랭크 블라튼가 하는 그 사람이. 근데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돌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신경이 인포메이션이 전달되고, 그 뇌에는 물론 몇억 개의 엄청나는 그 신경세포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아까 르쿤이나 아까 힌튼 같은 사람은 그 보기에 그럴듯하지만 아니야. 전혀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비주얼리 그렇게 표현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어렵어서 진작을 하고, 물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뭐 어렴풋하게 맞는 것도 있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이 전달되고 어떤 그 종합하고 이런 인간은 그걸 하는데 그거를 흉내낸 게 뉴럴 네트워크예요. 뉴럴 네트워크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예. 감사합니다. 예, 우정학 교수님. 예.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경건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어떤 뭐 차별성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서 찾아야 한다. 거기 저 100% 동의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이제 예전부터 뭐 기능적인 거, 이성 혹은 뭐 실존적인 것들, 뭐 최근에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그 관계론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이제 긍정적인 방향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 중에 중요한 게 취약성, vulnerability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 과신대에서도 연구할 때 이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렇게 취약하게 vulnerability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도 하지만 때로는 이성에 반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고, 또 우리 어떤 자기의 전통과 어떤 생각과 판단에
반해서 누군가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걸 내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도 고전 신학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신, 또 전지전능한 신이었다면 사실은 그 신이 신의 지위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아주 취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관의 또 한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취약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인간만이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어떤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도 그런 면이 있다. 근데 인공지능이 그런 취약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인간과 또 구별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취약성을 흉내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인간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고유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정말 100%다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단어는 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약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이렇게 기하견에서 발표가 할 때는 인간은 죽음을 경험한다. 이 부분 또 약함의 신학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인용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러 생각도 해보게 되고 실존적인 고민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이데거는 우리가 세계에 던져졌는데 그 다음엔 우리가 세상에 나 자신을 던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하이데거가 물론 사회적인 지향성 다른 사람을 위한 거 염두는 했겠지만 적어도 그 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가? 내 커리어를 희생할 수 있는가? 내 목숨을 걸 수 있는가? 뭐 목숨이라는 게 너무 극단적으로 들린다면 내 옆에 있는 생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꾸준히 자발적으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인간한테만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정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분이냐 아니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 같은데 어쨌든 인간의 어떠함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든지, 네,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음으로써 뭐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부분들이라는 것들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 인공지능이 겉으로 보기에 흉내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실존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인간에게 여전히 저는 고유하다라고 보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조금만 더 첨언하자면 싱가포르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되게 액션 포인트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도 뭐 희망을 가져야 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액션 포인트가 뭐야 이제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든 어디에서든. 뭐 교수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그냥 학생들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나의 시간과 돈과 노력과 에너지와 감정을 쓰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기도 하고, 예, 저 너무 TMI지만 이거 녹화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녹화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어쩌다 보니까 아직 결혼을 못해서 청년부에서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 때문에 울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인공지능 떼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부분은 분명히 아픔에 공감하는 그런 부분과 그 취약함을 기꺼이 짊어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신학자의 입장에서 하나만 더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인공지능이 많이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이기도 한 인간다움에 대한 주제를 사실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다움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거는 우리 기독교 신학이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형상 개념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제 이해를 했죠. 방금 우정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실체론적 해석이라든지 기능론적 해석이라든지 관계론적 해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해석인데, 근데 그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AI가 다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이제 부분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이해해야 될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우정학 교수님도 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이제 신학계 안에서는 그러면은 전통적인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 말고 뭐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다. 그래서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그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취약성이라는 개념도 있을 거고 뭐 자기 비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로부터 인간다움을 찾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인간다움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신학계 안에서의 어떤 발전을 또 이루게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기독교 신학이 이 AI에 대해서 또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또 풍성한 어떤 반응을 내놓게 되고 이제 그러한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또 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고려대학교에서 인공지능 공부하고 있는 김민경입니다. 아까 이경건 박사님께서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영주 박사님께서도 신학과 과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고, 또 이호수 박사님께서도 AI 전문가이시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창조하셨다고 저희는 믿지만 또 무신론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이 담론을 끌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선하게 사용하면 된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지만 아까 트랜스휴머니즘이 되게 인간이 성화되는 거랑도 개념이 좀 겹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학과 뭐 AI와 인간이 분명히 독립된 그런 영역인데 하나님과 저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이제 성화가 되어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인간이 AI와 너무 잦은 그런 교류를 하다가 기계화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물론 AI가 이렇게 자살을 권고를 했을 때 그걸 따르지 않겠지만 만약에 자기 안에 이미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그걸 충분히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뭐 디스토피아가 되는 거 아니라는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믿는 저희로서는 그런 트랜스휴머니즘의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인간의 뭐 기계화 그러면서 디스토피아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일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 발표한 내용에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제가 발표를 하면서 제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잠을 좀 요새 못 자가지고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말을 안 한 것 같기도 하네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얘기를 제가 생각은 했는데 제가 말을 했나 안 했나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군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말로는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현대물리학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보유를 했죠. 그리고 그게 사실 핵폭탄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핵폭탄 투하가 이루어진 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히로시마에 투하된 이제 원자폭탄을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과학이 또는 과학 기술이 그런 폭탄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인류에 굉장한 재앙을 초래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과학이 또는 과학 기술이 어떤 윤리적인 어떤 판단 기준을 같이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다만 그 과학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 과학 또는 과학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AI, 챗GPT 얘기하시면서 자살 얘기를 하신 게 아마 최근에 있었던 그 기사랑도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기사를 봤는데 챗GPT인지 아니면 다른 AI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채팅을 하다가 AI하고 채팅을 하다가 자살 충동을 느껴서 뭐 자살을 한 그런 게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 역시도 AI가 윤리적 기준을 제공한다든지 어떤 윤리의 선생님이 돼줄 수 없다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근데 AI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는 교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는 오롯이 한 개인의 한 인간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침은 사실은 과학 또는 과학 기술이 제공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낙관론으로도 흐르지 않고 비관론으로도 흐르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또 어떤 관점을 갖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중요한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 신학이 거기서 사실 역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 AI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분들이 많고 제가 이제 지도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제 CTNS 제가 속해 있던 신학과 자연과학 센터에서도 그게 굉장히 핫 토픽이라서 템플턴 프로젝트 3년짜리로 해서 이제 그런 거나 컨퍼런스 미팅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 윤리적 과학 또는 과학기술 또는 AI가 AI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경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지침들을 과학 기술이 제공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건 그럼 누가 줘야 되냐? 이 프로젝트에서 기여하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었던 테드 피터스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 기독교 신학이 공헌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과 과학기술은 사실 뉴트럴한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또 어떤 지침,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과학 외부에서 와야 되고 그게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학, 특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 또 기독교 신학이 제공해야 될 그런 역할이 되겠죠. 네. 오늘 주제가 이제 과학, 또 신앙, AI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발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종교가 없다가 제 나이 37살에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어떤 연구를 통해서 과학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갖다가 뭐로 썼냐면은 컴퓨터에 의한 심전도 분석. 이게 저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AI 초기 기법이죠. 어떤 룰 기반한.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10년도를 하느라고 제가 병원에 한 1년 근무했습니다. 이게 심장. 그래서 그 의사가 유태인 분인데 아주 굉장히 유능한 분인데 제가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뭐가 전능자가 있구나. 그분이 이제 그분은 이제 주이시고 유태교를 믿는 분인데 막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어렴풋하게 하나님이라는 게 있구나 했는데 다시 연구소에 이제 AI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신앙이랑 동떨어진 게 아니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유명한 과학자들이 우리가 익히 하는 과학자들이 있죠. 뉴턴.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미적분을 만든 라이프니츠. 그다음에 또 전기를 만든 맥스웰, 파라데이. 또 유전자 한 맨델. 또 화학의 보일의 법칙을 만든 보일. 이분들이 엄청난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분들은 보통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정말 엄청난 과학자들인데, 제가 이제 하나 서제스는 그런 분들의 전기까지 아니더라도 아마 챗GPT처럼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사람들이 하는 과학과 하나님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과학자 그러면은, NT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정말로 진실한 과학자들은요, 진실한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은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도 그렇게 봤고, 저 스스로도 과학자이면서 또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 알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어떤 문헌을 한번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과학과 신앙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챗GPT가 나오고 나서 챗GPT가 너무 압도적인 인식적 권위를 지닌다, 에피스테믹 어서리티를 지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몇몇 문헌들에서 이제 잘 얘기를 해준 것이 챗GPT가 사실 또 인간이 조금 이렇게 잘 데이터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잘 만져줘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챗GPT가 가지고 있는 인식적 권위 안에는 인간의 기여점이 있다 하는 이 지적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한 가지 conscience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심이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공동 지식이잖아요. conscience.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인간은 뭔가 공유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 비신자 모두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왜 우리가 뭐 몸의 기원을 찾고 싶어 할까? 왜 하필 다윈도 기원을 찾았다는 면에서는 저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죠. 나의 조상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내고, 그거에 대한 정말 다양한 답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가장 매력적인 답으로서 예수님과 기독교 신앙을 소개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subject domain knowledge도 충분히 많아야 되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정말 깊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다른 이제 신자가 아니신 분들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가능한 지점들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예. 네, 질문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박사과정 재학 중인 김은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학교에서도 AI 디자인 얘기 많이 하고, 우리 이제 나머지 학생들의 밥그릇 걱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해가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서 막 다른 질문이 있지는 않는데, 근데 제가 잠깐 그 AI 관련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 쪽 이제 회사들도 막 보면서, 아, 이런 것들도, 이런 기술들도 나오는구나.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디자인 쪽 그 인더스트리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은 AI 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뭐 앤드류 교수님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술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서포팅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실리콘밸리 크리스천 창업가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막 찾아봤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뭐 AI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창업 저는 뭐 100%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은 그걸 꼭 창업이라 안 그러더라도 내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업스테이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뛰어넘으면 그게 뭐 창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AI 그 기술을 이용해서 창업할 수 있는 룸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훨씬 좋은 퀄리티의 일을 훨씬 빠른 스피드로 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뭐 AI, 뭐 국가 AI다, 뭐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뭐 GPU를 뭐 20 몇만 개가 뭐 들여온다. 거기까지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신문 기자분이 아주 절실하게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럼 GPU가 20 몇만 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뭐 할 건데? 그럼 보통은 이런 얘기 합니다. AI를 뭐 예를 들어서 챗GPT다 뭐 프로세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병렬 처리가 필요하니까 GPU가 많이 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위에 레이어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창업으로 가려면은 GPU뿐만 아니라 GPU 위에 뭘 쌓고 뭐 어떤 레이어를 또 플랫폼을 깔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창업이 어려워요. 왜냐면 차별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AI 뭐 다른 학문도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AI도 창업까지 가려면은 기술을 아주 뭐 좀 잘 알아야 된다. 좀 딥하게 저는 그런 그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또 귀한 또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이제 박사 이제 졸업하는 김다빈이고요. 저도 동국형대처럼 로봇공학으로 학위를 받았는데요. 최근 저희가 필드 안에서 굉장히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채용도 많이 해서 다들 약간 좀 흥분해 있는 상태처럼 느껴지는데 아까 그 이영준 교수 말씀해 주신 것
에서 이제 과학과 신학의 대화에서 우리가 낙관조에 빠지는 것이 어떤 학문적인 게으름을 경계해야 된다를 말씀하신 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냐면은 저 스스로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연구하고 뭐 저를 펀딩해준 어떤 기관이 원하는 연구 결과만 내면 사실 마음이 편한데 사실 어찌 보면 그러면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그 연구의 결과를 선택권을 어떤 주체를 떠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다른 공학을 하지 않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지가 엄청 중요할 텐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머리도 아파지고 약간 막막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제 자연과학 안에서 하셨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있는지 또 이호수 박사님 경우에도 현업에서 많이 이런 고민도 하셨을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면서 또 어려운 이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카이스트에서 그 렉스 대학원 모임, 그 기독학생의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토론하고 토의한 그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가지는 이제 과학도들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문제를 했는데 사실 과학 안에서는 사실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실제로 과학이 내놓을 수 있는 대답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은 사실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신학계에 있으니까 이제 신학계에서도 이제 현재 AI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지금 여러 뭐 지침이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AI를 개발함에 있어서 가져야 될 지침들, 가이드라인들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미 나온 게 또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여러 그 룰들, 레귤레이션들 뭐 이런 게 있고 그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그런 활동들에 의해서 사실 여러분한테도 아마 잘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AI에 대한 뭐 5대 지침인가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는 AI가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뭐 두 번째는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신학적, 뭐 윤리적 이런 그런 통찰 그리고 연구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된 결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침들을 제공한 데는 사실은 여러 신학적인 통찰들 그리고 여러 다른 분야에서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AI 개발에 있어서 어떤 지침들을 제공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한 개인이 사실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런 류의 활동들을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 또는 과학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활동들을 찾으면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현업에 사실 저도 사실 거기서 이제 좀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 활동, 토론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또 원했던 게 뭐냐면은 진짜 과학기술 개발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다 이제 신학자들이 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그 AI의 기저에 있는 것들. 아까 이호수 박사님이 강조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모를 때 두려워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면은 사실 뭔가를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AI가 현재 AI 기술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학자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는 그래도 물리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랬는데요, 신학자들한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또 이제 기여하실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공부하신 분, 과학 기술을 공부하신 분들은 신학자들이 그런 인풋을 필요로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마음만 먹으시면은 항상 웰컴이거든요. 신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기여하시고 또 신학자들이 또 다른 윤리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내놓은 어떤 그러한 연구 결과들 그리고 제안한 내용들 그런 거에서 귀를 기울이시고 동시에 거기에 또 인풋도 주시고 하면서 뭔가 건설적인 어떤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미니멀리스트입니다. 복잡한 거 생각 안 하고요. 그러니까 핵심이 뭔지 그거를 이제 주로 많이 뭐 매사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좀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신앙이건 뭐 AI를 하건 뭐 다 좋은데 아마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거에서 뭐 하려고 그러지? 고울이 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과학과 또 신앙의 관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를 삼고 뭐 등등 있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게 내가 전도하는데 무슨 플러스가 되는데 과학과 신앙을 했어요. 근데 내 옆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게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AI의 그 근본 그 고울은 뭐냐면은 real world problem solving이에요. 실제 현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AI입니다. 그래서 AI는 100점짜리 답이 나오지 않아요. 뭐 95점, 100점짜리 답이 나오면 그건 알고리즘이에요. 1 플러스 2는 3 딱 정확하게. 근데 AI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챗GPT 보면 엉터리 답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챗GPT가 틀린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가 내가 그 추구하고 있는 거기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서 뭐를 솔브할 수 있지? 뭘 해결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컨트리뷰션 할 수 있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 자신도 제가 아까 30 몇 살 때 예수를 믿었을 때 제일 처음 나온 게 저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느글느글한데 그 사람들 어떻게 전도하지? 그러니까 모든 게 거기에 저는 포커스가 돼 있고 아까 책도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쓴 겁니다. 그전에는 전부 기술책을 썼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뭐 말주변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책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책을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교보문고도 가보고 뭐 그런데 제가 좀 그때 황당했던 그거 뭐냐면은 교회 부목사님인데 안 믿는 사람을 위한 신앙책은 없습니다요. 답입니다, 그게. 안 믿는 사람을 위한 책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기존 신자들 위한 책은 무지무지 많은데 안 믿는 사람을 위한 책은 없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책을 쓴 겁니다.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그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저희들이 모든 분야에 AI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 과학도 그렇고 천재 물리학 마찬가지인데 이 궁극적인 목표가 뭐지? 저는 그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야, 시간이 너무 아쉽지만 너무 아쉬운데요, 저도. 예, 시간 관계상 저는 선착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온 질문 하나를 받고 마치겠습니다. 줌으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여기 임찬송님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 들리시나요?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목소리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제 질문이 좀, 긴데요. 그래서 글을 좀 남겨봤습니다. 자기 소개를 제가- 간단히 해주시고. 네네. 저는, UC 리버사이드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과정 중이고,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임찬송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세 분 재밌는 토크 잘 들었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2년 전에 이호수 박사님 그 토크도 한번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비교했을 때 사실 뭐 생각이 크게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호수 박사님의 한번 고견을 여쭙고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호수 박사님께서 인용하시는 확률적 앵무새 그런 제 이론에 동의를 했었고, 여전히 좀 많이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근데 이제 AI 연구의 초점이 최근에 LLM을 넘어서 이제 월드 모델과 이제 피지컬 AI로 이제 넘겨오는 추세인데, 그렇다 보면은 좀 이런 AI 한계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왜냐면은, 지금 연구자들도 기존 LLM의 한계를 상당 부분 이제 하고 있고, 그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이제 월드 모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몇 년 뒤에는 이제 AI가 여전히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AGI가 논쟁이 뭐 있긴 하지만 AGI를 만드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고,
AI가 인간의 육체적인, 직접적인 감정적인 활동 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모방할 것은 확실히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AI는 페이크라고 하신 이제 이호수 박사님의 전반적인 논조가 옳다고는 생각하면서도, 이제 AI와 인간이 아키텍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말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살며시 들기는 합니다. 또 이에 더불어 월드 모델이 이제 뭐 몇 년 뒤 상당 수준으로 발전한 뒤에는 생물학 내각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서 또 AI가 또 다른 단계로 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뉴럴링크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 외부 세계와 뇌를 이제 연결하는 이제 수준에 이른 것은 이제 자명해 보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뇌의 작동 원리까지 파악하려고 하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연구를 바탕으로 AI의 아키텍처도 인간과 같은 식으로 작동되도록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서 그런 시점이 온다면은 인간이 정말 AI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저희를 더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호수 박사님께서는 그런 시점이 실제로 오게 될 것 같은지, 아니면은 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신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예, 단답식으로 말씀드리면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월드 모델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AI가 정말 인간과 비슷하게 되려면은 월드 모델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아이가 자라나서 아기가 자라면서 주위를 보고 경험도 하고 하면서 지능도 쌓이고 지식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월드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월드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는 1970년대부터 뭐 컴퓨터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철학자, 인지과학자, 링귀스틱스 다 동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그걸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게 싸이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 PSY 싸이 가수 그게 아니고 CYC 그 텍사스 달라스에서 시작한 건데, 그래서 정말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갖고 만들었는데 몇 년을 해도 아주 일부분밖에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방대한 그 지식에 비해서. 그게 실패했죠. 실패하고 지금도 그런 같은 논쟁이 있는데, 결국은 인간이 이 인간의 두뇌로 하는 그런 모든 거를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걸 카피하기 전까지는. 사실 제가 뇌과학 하시는 분들 강연을 좀 많이 가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임프레스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구조가 뭐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 같이 그 정도가 될 거다 하고 짐작했지, 그 디테일 들어가서 하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월드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몇십 년 전부터 그거는 공통된 의견이니까 그거는 의견이 통일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기는 좀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예, 1분만 예, 더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예,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질문이 들어와서 일단은 예.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좀 생각나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이제 1950년대 메카시가 그 AI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As soon as it works, no one calls it AI anymore.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이 만든 artificial intelligence이지만 이것이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이라든가 어떤 기계적인 어떤 그 인지의 발달에 의해서 이제는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것, 어떤 그 개발을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개체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이 만들었고 지가 작동을 한다고 해도 걔는 그냥 기계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과 이제 4차 산업의 발전의 과정이
저거가 DNA를 복제해가지고 그 생명체를 만드는 문제까지 지금 확장이 돼 있거든요. 2007년도에 그 바이러스가 만들어졌어요. 박테리오 파지가.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 과학계라든가 기술 계통들이 이 컴퓨터를 만나면서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그 인터벌이 훨씬 더 짧아지고 강도는 훨씬 더 세지고 지금 그런 우려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어제 오늘 얘기를 딱 들어보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게 돼요. 마지막은 꼭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제가 이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만은 그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 또는 이웃에게 섬겨야 될 내용을 이건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으로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세속적인 학문을 공부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마무리 지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런 합리적, 이렇게 뇌피셜적인 의심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제가 AI 그 당시에 정의를 그냥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한 10개 버전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한 10명 그 대가들은 정말로 뭐 뻥치는 게 아니고, 야, 10년 안에 인간과 같은 게 나올 거야. 지금은 뻥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AI가 되면은 이게 점점 더 발전하면 AI가 아니고 완전히 사람화 될 거야.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 게 있었고. 네네, 그렇죠. 그래갖고 그래서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오토노머스, 오토마타 뭐 등등 여러 가지 닉네임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AI라 이름 대신에 오토마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까 이런 디스커션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원하는 건 아니지만 AI를 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인간으로 치고 들어온다고요. 이게 인간만큼 능력이 될 거야. 예? 근데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형상을 닮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경 교수님 먼저 발언 요청하셔서 한 30초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지금 우리가 AI가 인간에 따라오냐 못 따라오냐 그 구도로 가는데 저는 AI가 인간을 뭐 초월한다고 가정하고 나서도 인간이 특별한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주의고요. 성경에서도 뭐 그런 존재들 많이 나옵니다. 네피림도 나오고 뭐 어딥니까? 여리고성 거인들도 나오고 천사들도 나오고 인간보다 강력하고 뛰어난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보다 이제 위압적인 존재들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더 귀하다, 인간이 더 귀하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이제 이 AI가 인간을 따라오지 못할 거다, 이 파트도 저는 동의가 되면서도 뭐 만에 하나 능가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인간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에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자녀됨의 신분, 백성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 네, 짧게 코멘트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사실 지적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신학적으로는 그게 간극의 신 개념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간극의 신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꾸 뭔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근데 결국은 뭐 과학이 발전하면서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그 부분이 설명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기독교는 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 일들이 반복이 되어 왔는데요. 저는 그런 종류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연구의 근본도 사실은 이 간극의 신 개념을 타파하는 데 있는데 뭐냐면은
물리학이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예를 들면은 물리학이 지금까지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 법칙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기독교의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AI 같은 경우도 저는 이호수 박사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이 사실은 그래서 강조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술적인 한계와 그리고 원칙적인 한계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기술적인 한계는 극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기술적인 한계가 극복이 됐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기독교가 그 기술적인 한계 갖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기독교가 나중에 타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기술이 발달하면요. 근데 AI 기술이 가지는 원칙적인 특성 그리고 원칙적인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게 아까 이호수 박사님 말씀하신 계산이다. 모든 건 다 계산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컴퓨터 사이언스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의 본성, 컴퓨터 사이언스의 특성이 가짐으로 인해서 나오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한계 내지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본성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현재의 기술적인 한계에다가 집중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심각한 도전에 다시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한계와 원칙적인 한계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신학적으로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주신 연사분들과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